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손화철입니다. 제가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주로 하시는 여러 가지 논의와는 약간 다른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연구원이어서 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가끔 쉐어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공학자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기술 철학에서 공학자 철학으로 이제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주제는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철학 전공자이고 철학 중에서 과학 기술 철학 전공자입니다. 보통 과학 철학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과학 철학은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보통 시작을 하고 20세기 초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기술 철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60년대나 7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철학이 이제 과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기술 철학은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서 조금 더 사회 철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술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기술 철학에서 조금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들을 호모 파벨의 역설과 목적이 이끈 기술 발전이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철학에서 제가 전공이 이제 기술 철학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학자 철학이라는 것에 이제 수립을 해야 된다. 공학자 철학 이미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철학의 이제 시작점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의 아주 앞부분에서 기술 철학에 대한 아주 간명하고도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침투해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영위하는 삶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철학의 문제이며 이른바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 과거에도 물론 기술이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기술의 발전이 워낙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존재를 그렇게 눈에 띄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짓던 농사 방식으로 자기도 짓고 그 할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 하던 대로 했고 농기계도 아마도 물려 썼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변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기술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 지금까지 철학이 논하던 모든 문제에 기술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술 철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사실은 기술이 철학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건데 기술 철학은 철학의 분야 중에서 가장 뒤에 생겼다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기술 철학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물론 이건 저의 정리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는 세 가지 이제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제 좀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제 일단 20세기 전반부에는 고전적 기술 철학이라고 해서 기술 철학의 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철학적 논의를 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눈에 띄게 기술 철학 예 이제 연구를 했던 분들인데 마르틴 하이데거, 한스 요나스, 마르쿠제, 자크 엘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대 기술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핵폭탄이 터진 이후에는
이 기술이 사람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해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인간다움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약간 낭만적인 어떤 그 비판들이 효시가 다 이제 이 지점에 있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고, 그런데 그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을 기술이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핵폭탄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가고,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뭐 현대 기술이 문제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거냐? 폭탄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현대 기술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징징거리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제가 오타가 있네요. 제가 재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는 암흑상자를 열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상자라는 말은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냥 그것을 어, 마치 어떤 실체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를 들면 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통도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원자력을 좀 이제 원자력 발전 좀 그만하자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제 국민 뭐 참여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통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을 잘 제어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 이제 경험으로의 전환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뭐 여긴 자세하게 제가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도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인간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 동물, 기계, 뭐 자연 이걸 통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해 보자.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 뭐 백인 중심, 그다음에 인간 중심 심지어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좀 탈피해야 된다 하는 흐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흐름으로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걸 왜 거부하느냐? 그게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또 접근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그다지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기술의 말하자면 선구적인 사람들이 지금부터 뭐 레이 커즈웰 같은 사람은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는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살아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통의 휴머니즘은 인간이 태어나고 뭐 하이데거의 표현을 의하면 이제 던져진 존재라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뭐 게놈이나 뭐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커지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새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 사태를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략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기술 철학에서는 기술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전환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 사람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은 기술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를 삼았다면 경험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술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술이 우리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좋은 일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이제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제 하나를 이제 얹어야 되는데 저는 그닥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약간 이제 평범하게 그 이제 새로운 저의 아이디어를 이제 냈는데 그 아이디어는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모 파베르라는 것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본성 중에 생각하는 인간도 있지만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간, 그게 호모 파베르로서의 인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인공적인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뭐 지팡이를 만들거나 사다리를 만들잖아요. 사다리는 세상에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거죠. 사람은 인공적인 것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준 본성 중에 하나가 인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성이 사람한테 본성적이다. 또 하나의 역설은 사람이 기술을 만드는데 기술도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만든다는 것은 그냥 뭐 사람한테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서로 이제 굉장히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은 사람이 기술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기술이 사람에 영향을 미치네? 이건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경험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여전히 사람이 기술을 만드는 거고, 기술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포스트 휴머니즘은 우리가 만드는데 그 기술이 우리를 만드는 게 너무 기대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기술을 만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러나 동시에 기술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다는 것도 늘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약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 개념이 호모 파베르의 역설입니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좋은 예가 뭐냐면 문자입니다. 문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뭐 세 가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움직이는 거고 식물과 돌의 차이는 살아있다는 건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동물과 사람의 차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혼은 생각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그 월터 옹이라는 분이 이제 흥미로운 분인데 이분은 사람이 문자를 가지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걸 연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문자를 가지기 전에는 무슨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써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데 월터 옹은 이제 초기 문헌들 성경이나 뭐 호메로스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서 이 글들이 오늘날의 글쓰기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다는 것에 이제 주목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은 한 번 쓴 말을 다시 쓰지 않는데 옛날 문헌들은 쓴 말을 또 쓰고 또 쓰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이전의 사람들은 암기를 기본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논리성이나 체계성보다는
반복적으로 해서 운율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쭉 이런 연구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자가 생기기 전에는 철학도 수학도 어떤 학문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문자 이후에 생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라는 게 문자 이후에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자 이후의 철학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문자 이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생각은 철학자의 생각이거든요. 철학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월터 옹에 의하면 그 철학이라는 것은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죠. 자, 물론 문자 생기기 직전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에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인공적인 문자에 의해서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 특징이 인간 자신의 본성을 변화할 만큼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가지는 실천적 의미는 뭐냐 하면 어, 기술이 오늘날에만 의미를 가지는 거죠. 과거에 뭐 우리가 이미 근데 제가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다 달리 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청동기를 만들었지만 청동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하는 시절에는 그 변화가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처럼 굉장히 천천히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 세대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같은 세대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오늘날에는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예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제가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책을 패러디해서 만든 개념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이란 특정한 기술을 개발할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가 아닌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우선한다는 의미다. 이 입장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빨리 가려고 자동차를 만들고 병이 나으려고 약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좋은 세상을 위해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좋다는 게 뭐냐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좋은 기술의 좋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을 개발할 때 지금 삼성이 핸드폰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이폰을 또 새거 내야 되고 아이폰이 새거 만들었으니까 삼성은 또 새거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경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있는 세상이 없는 세상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어, 말하자면 그런 식의 정당화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한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든다고 할 때 그 무기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무기에 따라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좋은 세상이라고 믿을 만한 세상에 이 기술이 더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기술이 기술 격차를 완화하는가 이 기술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공존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바다를 채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었죠. 근데 오늘날 이제 와서 뒤늦게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난 그 데이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챗GPT 사용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다 물리적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니까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 서버가 필요하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그걸 식히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모든 에너지의 그 컨섬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쭉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스페이스와 그 이제 그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플라스틱이 바다를 채웠던 것처럼 이제 그 서버의 양과 거기에 들어가는 물자가 엄청나게 될 걸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플라스틱은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챗GPT가 쓰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새 학생들이 챗GPT를 항상 화면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챗GPT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서 엄청난 환경 그 침해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면 챗GPT를 개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챗GPT나 관련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모든 노력에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사용의 비용을 훨씬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너무 많은 오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간의 능동성과 주도성을 좀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경험물의 전환이 나왔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다시 경험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약간 돌아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기술 발전의 방향이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전하는데 무슨 그거를 어떻게 통제한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의 기획이라는 것에 굉장히 그 방점을 찍고서 기술 발전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을 마치 무슨 뭐 우산을 준비하지 뭐 비가 안 오도록 하지 이제 않는데, 비처럼 그냥 기술의 발전을 자연의 변화처럼 그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차피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 윤리의 기준도 바뀔 거니까 그 윤리에 대해서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미래를 기획할 때는 오늘의 윤리적인 어떤 합의와 기준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발전의 궁극 목표가 좋은 세상이라면 그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좋은 세상을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100%의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 기술이 너무 싼가, 더 효율적인가, 더 빠른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좀 더 단순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챗GPT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 교육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뭐 나중에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 직업을 빼앗느냐 안 빼앗느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굉장히 그 폭넓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주요 이슈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챗GPT가 에너지를 도대체 얼마나 쓰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챗GPT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정치들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술 철학의 이제 뭐 과제들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뭐 이건 제 분야에 이제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먼 미래에 대한 논의보다는 근미래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 철학자이지만 기술 철학의 논의가 그냥 뭐 나중에 인공지능이 인간이랑 똑같이 되면 뭐 그 인공지능 로봇에게 전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뭐 로봇도 천국에 가나요? 이런 식의 논의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좀 기술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오히려 간과하게 만드는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 철학에서 이제 공학자 철학으로의 그 이제 이전 옮겨가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기술 철학이 저는 사실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이제 기술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어떤 관찰자로서 이제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논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기술 철학에서 공학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어떤 프로세스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공학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기술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극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공학 철학 혹은 공학자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1차적인 그 어려움은 공학, 기술, 공학자, 기술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쓰이고 공학자한테 기술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공학자는 굉장히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잘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말들을 다 섞어서 어, 이제 그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공학자는 공학을 통해 인공물, 지식, 활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물인 기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물, 지식, 활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은 그걸 하는 학문이고, 공학자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겠죠. 기술자는 공학자와 뭐가 다르냐면 공학자는 만드는 사람이고 기술자를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쓰는 사람입니다. 만들어진 기술을. 자, 공학자와 기술자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학자는 공학자이면서 동시에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기술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어, 이제 공학자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공학자 철학과 비슷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기술 철학,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기술 철학이 있고요. 또 대학에서 많이 가르치는 공학윤리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약간씩 겹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학윤리가 기술자의 윤리고 기술 철학이 결과로서의 기술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기술 사회 문제라면은 그래서 조금 더 큰 문명적인 어떤 문제라면 공학 철학 혹은 공학자 철학은 공학 활동과 공학자 그 기술 개발과 현장의 초점을 맞추고 관련 논의에서 제기된 통찰을 공학 활동에 직접 적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림으로 약간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좀 정신이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 있고, 기술 철학이 있고, 공학 윤리가 있고, 그다음에 공학자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좀 여기서는 그렇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공학자 철학이라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따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제 공학자 철학의 성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학자가 혹은 공학이 철학적 사유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학자가 철학적 사유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공학자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철학자 왕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플라톤이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철학자가 왕이 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왕이 철학자가 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왕을 교육시켜서 철학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은 왕이 성군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왕을 만들기는 좀 힘들고 왕을 성군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네, 공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가 공학자가 되긴 너무 힘들고 공학자를 철학자로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철학과 공학이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문제에 집중하는데 공학은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그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학이 초점을 맞출 때 공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을 이끄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술 철학은 공학의 외부에서 공학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는 거지만 공학 철학 혹은 공학자 철학은 공학자 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자의 역할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기 공학자는 안 계신 것 같지만 공학자는 어, 만나보면 굉장히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자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는데 확실하게 아닌 이해는 뭐냐면 자기가 철학이랑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만약에 철학자가 가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저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공학자고 나는 이걸 그냥 만드는 사람이지 그런 생각은 당신이 하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예, 오펜하이머가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었던 이제 공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전형적으로 아니 핵폭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만드는 것까지 내가 하는 일이다. 나중에 되어서야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공학자와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학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서 철학적으로 반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철학자가 뭐 기술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결국 공학자를 거쳐야 되고 공학자를 지금까지 공학자를 거치는 방법은 기술 철학에서 사용한 방법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해서 공학자한테 압력을 줘서 공학자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원자력 관련한 게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바뀌어서 원자력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서 원전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자력 공학자가 진짜 원자력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피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려면 공학자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학자 철학의 물음은 이제 이런 겁니다. 공학 활동이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공학 활동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한국에서 공학자는 누구인가? 어떤 맥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학이 전제하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언제쯤 맞추면 될까요? 한 5분 정도만. 지금 뭐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쎄, 괜찮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공학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공학윤리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공학윤리 가르치거든요. 근데 공학윤리를 가르치면은 한국에서 공학윤리가 이제 뭐 황우석 사태 이후에 이제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생기면서 생명윤리, 공학윤리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데요. 막 의무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다 미국 교과서예요. 혹은 미국 교과서 베낀 교과서를 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례가 미국 사례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 사례 비슷한 한국 사례를 조금 쓰기는 하는데 공학자 사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학자가 형성된 공학자의 어떤 집단이 형성된 과정과 미국에서 공학자가 혹은 기술자가 형성된 과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국가에서 거의 찍어내다시피 공학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학 윤리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기술자 집단이 우리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율 규제 장치로서 공학 윤리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정부가 보호도 많이 해줬고 본인들이 뭐 우리끼리 뭐 자기들끼리 뭐 어소시에이션 만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맥락이 완전히 다른데 미국에서 쓰는 공학윤리 교과서를 갖다가 한국 공학도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의 공학자들 이미 기성 공학자들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잘 모르고 공학도들은 이걸 배워도 나중에 자기가 현장에 가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학자란 누구인가? 한국에서 공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이제 차례차례 나올 필요가 있고 그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학의 이제 존재론이 도대체 존재론이 뭐며 공학의 존재론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 철학에서 존재론은 이제 philosophy of be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철학입니다. 존재에 대한 철학인데 그 질문을 어떻게 보통 그 설정을 하냐면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 있는 게 있고 있지 않은 게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됩니다.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이게 이제 형이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왜 있는 게 있는가? 근데 이 물음이 굉장히 얼빵한 물음 같지만 어, 이 물음은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있으니까 왜 있는 게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스 요나스가 이야기하기를 현대 기술의 시대에 와서는 존재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있는 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핵폭탄이 한꺼번에 다 터지면 지구가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물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의 사람들은 있는 것이 싹 다 없어지는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폭탄의 시대에는 있는 게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있는 게 왜 꼭 있어야 되지? 왜 없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보게 됐다는 거죠.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 보호라는 말처럼 엄청나게 그런 건방진 말이 생각해 보면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연을 보호합니까? 근데 자연을 이제 보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존재를 파괴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이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공학의 존재론이라는 게 뭐냐? Why is something to be made rather than not made? 왜 공학이라는 것은 존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없는 것을 왜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물음은 이제 공학만 물을 수 있는 흥미로운 물음입니다. Why should something to be made rather than not made?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저의 이제 나름대로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에서 이런 철학적인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 뭐가 필요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있어야 되고 없지 않고 있어야 되고 왜 이게 없지 않고 만들어져야만 하는가라고 이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공학자들이 물어야 그 공학 활동의 성격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학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것이 왜 있는가? 있는 것이 왜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가? 라고 물었다면 공학에서는 있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데 무엇을 만들 것인가로 이제 되는 거죠. 옛날에 노하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know what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know why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know why. 그러니까 낮은 레벨의 공학자들은 있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겠죠. 그래서 노하우를 습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학자가 되면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know what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저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공학의 그 인식론, 공학의 윤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정식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해외에서 조금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학자들이 별로 뭐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학자들과 함께 공학자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발전을 시켜서 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먼저는 절반은 기술 철학에 대한 소개였고요. 세 가지 흐름과 제가 제안했던 호모 파벨의 역설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후반부에는 기술 철학이나 공학 윤리와는 또 따로 공학자 철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어떤 논의들이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 사회에서 공학자 철학을 통해서 또 기술 철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그냥 주어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하고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그 기획은 단순히 그냥 경쟁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노력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할 때는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만들어야 될 어떤 세상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흔히 평화와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학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공학의 영역에서도 과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 끝 지점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가 나오면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같은 기술이 막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메타버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에서 메타버스로 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태도는 사실은 모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